아버지, 연금 많이 받으시면서 주택연금까지 챙기시려는 건 욕심 아니에요? 연금 많이 받기는 뭘 많이 받아? 내가 너한테 연금 얼마 받는지 말해준 적 있니? 직장생활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죠? 나 퇴직할 때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너네한테 증여할 거 다 해줬다. 너네한테 이 집은 안 뺏기려고 급하게 주택연금 신청한 거다. 그거 해지하실 수 있잖아요. 다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얼른 해지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모실 사람이 누구겠어요? 너가 나를 모신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주택연금 신청하고 집값 올라서 손해를 봤어도 그거 신청 안 하고 너한테 주는 것만큼 더 큰 손해는 없을 거다. 아버지,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 네 엄마 살아있을 때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잠도 안 온다. 그 일은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그건 그렇고 주택연금 신청하시고 후회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그러게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직원은 당연히 주택연금 단점은 언급 안 하고 장점만 언급했겠죠. 좋은 점만 듣고 아버지가 신청했을 거고요. 사실 아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해서 할아버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지금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린 이후 할아버지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자마자 주변 집값 다 오르고 막상 해지하려고 보니 내야 하는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대출이라고요. 심지어 그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됐잖아요. 그게 다 저희 돈 될 건데 왜 정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그 선택은 내 선택이니 내가 감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너네 돈 될 거라고? 그럴 일 절대 없고 주택연금 받는 도중에 내가 죽으면 너네한테 남은 금액 자연스럽게 상속되는데 난 그게 싫어서라도 오래 살 거다. 이 집 가격만큼 오래 살아서 뽕 뽑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 건강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을 하세요. 치매 걸리거나 거동 불편해지면 어차피 이 집에서 못 사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못 살고 다른 곳으로 가게 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주면 된다. 난 그 돈도 꼭 손안에 품고 있을 거다. 요양원 가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요? 넌 이미 이 애비가 요양원 가는 게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두고 봐라. 너네한테 주기 싫어서라도 건강관리 철저히 할 거니까.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아온 강찬영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자식들 몰래 예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해버리는 바람에 보증료나 이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를 찰석같이 믿고 주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상담할 때 분명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주택연금 신청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던 와중 아들이 강 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집도 장만하셨잖아요. 나는 받은 재산 집 산 게 전부야. 너네한테 교육비로 쓴 게 그 정도 될 거다. 내가 부모한테 받은 돈보다 너네한테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못 해주진 않았다. 안 그래도 주택연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왜 집을 안 물려주고 주택연금을 신청했냐는 말까지 들으니 강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강 씨 할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일남 오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 하나로 결국 강 씨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은 강 씨의 부모님은 강 씨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이때 주변 동네 사람들은 강 씨의 부모가 이번엔 자식으로 아들을 볼 수 있을지 구경을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아들인 강 씨에게 물려주었지만 강 씨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자신이 받은 돈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만큼 누나들도 강 씨가 어릴 때 잘해줬는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재산을 다 쓰다 보니 돈이 없어 강 씨는 부지런히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 갔던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봉제 공장에는 여공들이 많았는데 강 씨는 그런 여공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거기서 일하는 여공들에게서 어린 시절 누나들의 모습이 떠올라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 씨는 위에 간부가 곁에 있을 때만 억지로 일을 했고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여공들이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강 씨를 좋아하는 여공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공장 내에서의 작업 환경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가 공장을 다니는 것을 관두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강 씨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그렇게 강 씨와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강 씨는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인 1980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토바이가 보급되면서 강 씨도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중국집 사장은 딸랑 오토바이를 타보라고만 하고 강 씨에게 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도 타본 적이 없어서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오토바이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해야 했는데 여러 번 넘어지고 심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를 모는데 미숙했을 때 한 번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그만 신호 위반 차량에 살짝 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순간에도 강 씨는 오토바이 걱정을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사장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잘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강 씨는 사고당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살피고 주변에 흩뿌려진 짜장면 그릇들을 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죠.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강 씨는 외벌이 중이라 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욱신거리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중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는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강 씨가 살던 집은 강 씨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온 강 씨를 위해 저녁이 되면 김치찌개를 주로 끓여주곤 했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강 씨의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큰아들과 막내딸에게는 공부를 시켰고 체격이 컸던 둘째 아들에게는 씨름 운동을 시켰습니다. 씨름은 이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었습니다. 강 씨도 먹을 것을 잘 먹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둘째 아들의 먹성은 남달랐습니다. 항상 밥 세 그릇은 기본으로 먹었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강 씨가 숟가락을 뺏은 적도 많았습니다. 식사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고 운동을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강 씨 혼자 버는 돈으로는 점점 생활비 감당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의 아내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예전 일하던 경력을 살려 봉제 공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참 전에 일할 때보다는 환경이 조금 나아져 다닐만 했습니다. 강 씨는 배달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회사를 들어가서 돈도 좀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중요한 시기에 기량이 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씨름을 하면서 갈수록 또래에게 뒤처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둘째에게 너무 안 좋게 흘러가니 강 씨와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 운동을 시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운동을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둘째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성적은 뒤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학업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자식들을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내에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키운 자식은 대접 못 받는 법이야. 강 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재수를 하고 싶다는 말에 바로 그 다짐이 깨졌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어릴 때 공부를 늦게 시작한 탓도 있었기에 강 씨는 둘째가 재수를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강 씨와 아내에게 둘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며 기력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몸에 좋은 것들을 해다 먹였습니다. 항상 강 씨의 아내는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 썼는데 그중 둘째 아들에게 특히나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재수를 하며 성적이 크게 올라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첫째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강 씨와 아내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에게 대학 등록금을 다른 자식들 몰래 지원해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아빠가 지원해 준 거 네 형이랑 동생은 몰라야 한다. 사실 강 씨가 이렇게 몰래 지원해 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식들은 유난히 서로 질투가 심했습니다. 강 씨가 어릴 때는 누나들이 강 씨를 잘 챙겨줘서 형제들끼리 질투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었는데 강 씨의 자식들은 이렇게 서로 질투를 하니 그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은 강 씨가 어릴 적에는 가진 게 많이 없어 콩 한쪽이라도 형제끼리 나눠 먹었는데 삶이 좋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장난감이나 먹을 것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 서로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모두 독립해서 각자 생활비를 벌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강 씨와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돈을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큰아들이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가정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에게 지원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큰아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빠처럼 자기 집을 가지길 희망했던 큰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런 큰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자식도 낳아 항상 손주를 데리고 강 씨의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강 씨는 큰며느리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명절에는 꼭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방문했었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한 통씩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큰아들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새아가하고 요새 사이가 좀 안 좋니? 그냥 뭐 다들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가끔 그런 거죠. 아들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얼마 후 강 씨의 아들은 늦은 새벽에 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들리는 벨소리에 강 씨와 아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터폰 속 보이는 모습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당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 씨의 눈앞에 보이는 아들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강 씨와 아내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국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큰아들의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일단 아들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내를 항상 가르치려 들고 나무라고 화내고 한번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점점 아내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제 모습에 놀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제 행동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 사실 아들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번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강 씨와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 아빠 엄마도 너한테 단 한 번도 손찌검 해본 적 없었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 때리나 정말 억울하기도 했는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후임들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 제대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내 아내를. 아마 그런 저한테서 보호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간 것 같아요. 애엄마 고향은 모르고? 아니다. 넌 네 와이프랑 자식 찾을 자격도 없다. 고향이 어딘지 알아서 비행기 티켓도 예약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저는 아내랑 자식 찾을 자격도 없는 놈인 것 같아요. 명백한 아들의 잘못에 강 씨와 아내는 아무 말도 그 어떤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식이 도망가고 큰아들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끝내 아들은 근무 태만으로 잘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잘렸습니다. 강 씨와 아내의 아픈 손가락이 이제는 둘째에서 첫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둘째는 졸업하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강 씨와 아내는 첫째에게 회사를 다시 다니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지원을 끊겠다는 다짐은 강 씨와 아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강 씨의 아내는 큰아들에게 무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걱정을 과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내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건 혼자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아들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속상함에 집에 돌아와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큰아들 집에 가면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술병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집 청소는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그런 큰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편하게 여기서 살아. 하지만 아내의 이런 결정이 강 씨는 못마땅했습니다. 강 씨는 자식을 집에 들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내심 아들이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서 아들을 불러들인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강 씨의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과 분리되어야 하고 자식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강 씨의 아내는 매일 자식 일로 마음이 무겁고 자식이 잘 안 되거나 힘들면 항상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이 많이 힘든 시기에 강 씨의 아내는 당사자라도 된 듯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항상 그런 아내에게 강 씨가 조언했지만 강 씨의 아내도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강 씨의 집에 있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씨의 큰아들은 아직 강 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강 씨의 아내도 이런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에만 있으면 밥도 줘, 청소도 해줘, 사실상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강 씨의 아내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도 잔소리를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은 이런 엄마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은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불 정리는 당연히 안 돼 있고 바닥에는 휴지, 과자 비닐봉지,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주려고 해도 나가라고만 하니 강 씨는 그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교였던 강 씨는 이런 아들로 인해 종교라도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 어디에 매달려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당신 몸만 축나고 상하지. 그리고 부모가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자식한테 안 좋을 수 있다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신경 안 쓰고 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앞가림을 오히려 잘 알 거라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요? 걱정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삶인데. 하지만 결국 강 씨는 이렇게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서야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 씨는 근처에 살던 딸과 함께 아내를 돌봤고, 큰아들은 다시금 월세로 집을 얻어 이곳저곳 면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제대로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지원한 회사의 면접에서 합격했고 그날 자랑스럽게 강 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집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큰아들의 핸드폰에 동생의 부재 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날 큰아들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온 줄 몰랐는데 동생이 여러 번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위독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동생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버스에서 내려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병원에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이 바빴는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니네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지금 숨은 쉬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다. 제발 어머니께 합격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큰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 한 채 끝내 강 씨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는 그런 큰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미 네가 변한 거 충분히 봤다. 하늘에서도 네가 잘 살고 있나 계속 확인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남은 인생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엄마의 소원은 딱 하나였다. 네가 잘 사는 거. 네가 잘 못 살면 또 엄마는 저 위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거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큰아들은 엄마에게 걱정 끼칠 일이 없도록 회사도 잘 다니고 잘 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엄마를 간호하던 딸마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홀로 돌아온 강 씨는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 씨는 이날따라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 맛을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절대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 씨의 막내딸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남편을 강 씨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다 예비 사위는 그날 먼저 들어가고 딸은 강 씨에게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왜 같이 안 가고 예비를 쫓아와? 사실 아빠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빠가 나한테 결혼할 때 꼭 상대방의 집안 분위기를 보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 5년을 만났는데 성격도 한결같고 주위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근데 예비 시부모님이 좀 쎄. 나 있는 데서 자기 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하고 말하는 대화 내내 욕까지 섞어가며 말을 하는데 좀 충격이었다니까. 남이었으면 상종도 안 했을 성격인데 그럴 수도 없고. 원래 연애할 때는 성격을 잘 숨기는 법이라 이건 아빠가 봐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 딸은 이런 강 씨의 말을 듣고 결혼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딸은 다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제발 아무 소식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 씨는 생각했지만 딸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강 씨에게 전했습니다. 이유는 예비 시부모가 강 씨의 딸에게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도리 안 한다고 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좀만 참으라고 해서 강 씨의 딸은 그런 집안에는 시집 못 가겠다고 말하며 파혼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딸이 밥을 먹는데 자꾸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상한 버릇까지 있었습니다. 딸이 왜 쳐다보시냐고 부담스럽다고 웃으면서 말하자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 자리에서 또 욕을 하면서 나갔는데 이런 시부모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 살았으면 했던 딸까지 이런 일을 겪자 강 씨는 참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을 나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내심 집에 딸이 온 것이 좋긴 좋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딸이 들어오자 집이 조금 밝아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강 씨는 이맘쯤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 후 받을 국민연금과 이후에 지금 사는 집까지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자식 셋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증여해줬습니다. 큰아들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돈을 받았고 나머지 두 자식들도 기뻐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은행을 찾아가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바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자식들이 혹시나 부탁하면 이 집을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에게 주택연금을 상담해주던 직원은 주택연금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 주택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고 연금 수령을 하고 있어도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따로 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비쌀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집값이 비쌀 때 강 씨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처럼 강 씨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다면 주택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강 씨는 직원한테 중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보증료, 즉 주택 가격의 1.5%의 금액에 대해 회수 불가하다는 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이자가 복리로 빠져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으로 7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매월 220만 원씩 받게 되며 받은 만큼 복리 이자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간 1억 6천만 원을 받고 이자 4천만 원을 내게 되며 10년 누적 시에는 2억 7천만 원을 받고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집값의 40%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75세부터 받았을 때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본전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강 씨는 최대한 오래 그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택연금 신청까지 마치고 강 씨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조용했던 둘째 아들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강 씨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재수를 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둘째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직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했던 둘째 아들은 월급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겸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회사를 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던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던 둘째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지금이 생각에만 그치던 사업을 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강 씨에게 퇴직금도 미리 증여받은 상태였어서 둘째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바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계획했던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고 자금이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받을 대로 받아서 사채까지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에게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처럼 강 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날 딸은 친구와 여행을 간 상태라 집에는 강 씨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와인을 가져왔다며 간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마실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왔을 때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실 강 씨는 둘째 아들이 엄마가 아플 때 자주 찾아오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숨기고 일단은 뭐 때문에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사업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아빠 돈 없는 거 알잖아.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린 지가 언젠데. 아버지, 연금 많이 받으시면서 주택연금까지 챙기시려는 건 욕심 아니에요? 연금 많이 받기는 뭘 많이 받아. 내가 너한테 연금 얼마 받는지 말해준 적 있어. 직장생활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죠? 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너네한테 증여할 거 다 해줬다. 너네한테 이 집은 안 뺏기려고 급하게 주택연금 신청한 거다. 그거 해지하실 수 있잖아요. 다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얼른 해지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모실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가 나를 모신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버지,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 네 엄마 아플 때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그때부터 사업하느라 그랬던 거야. 네. 바빠서 잘 못 찾아갔어요. 저도 그 점 엄마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 거예요. 그건 그렇고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대한 걸 왜 너랑 상의해?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해지하면 돈도 많이 물어야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강 씨는 둘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얼마 안가 주택연금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강 씨의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던 강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자식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은 해지할 거면 신청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았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보증료에 지금까지 받은 돈을 복리이자로 갚아야 했고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주택이 많이 오르면 해지해도 괜찮았지만 이 당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여서 강 씨는 큰 손해를 보고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강 씨는 목돈을 마련해 놓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 씨가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 점을 위안 삼았습니다. 강 씨는 손해본 돈은 자기 손을 떠났으니 집착하지 않았고 주택연금을 해지하자마자 집을 팔았습니다. 딸은 다행히 집을 팔기 전에 바로 나갔고 강 씨는 집을 팔았다는 사실과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이제 자식들 걱정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최근에 이사를 갔고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그렇게 남은 노후 홀로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다 키워 결혼시켜도 잘 사나 걱정하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식 걱정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자식 걱정이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잘못 도와주게 되면 자식 인생도 부모님 인생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지금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 노후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주택연금 등에 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